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지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최종 승자다. 그 한마디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이 자기들 방위 기금을 걷어차고 한국으로 몰려갔고 나토 27개국이 한꺼번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G7으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한 외신은 짧게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인정으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을 발밑의 하청이라 비웃던 독일과 프랑스는 결국 무릎을 꿇었고 일본마저 따라잡기를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질서를 뒤집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브뤼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핀란드가 유럽 방위 기금을 걷어찼습니다. 유럽 회원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 만든 8조 2천억 원 규모의 공동조달 체계.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나라가 핀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핀란드가 선택한 건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이 30년 동안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방산의 벽. 그 벽이 처음으로, 그것도 안쪽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국방장관실 직통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저는 필리프 모로, 프랑스 국방부 무기획득 총괄입니다. 유럽의 무기는 유럽이 사야 한다는 원칙, 그 벽을 설계하고 3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장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모로, 지금 당장 올라오게. 핀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하면서 르콩트 장관이 이렇게 흔들리는 목소리를 낸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그는 좀처럼 당황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아침부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길 새도 없이 복도로 나섰습니다. 파리 국방부 본청의 긴 복도. 평소라면 제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던 그 복도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핀란드라는 단어가 흘러나왔고 또 누군가는 한화라는 낯선 이름을 더듬더듬 발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이게 진짜래. 핀란드가 우리를 버리고 한국이랑 계약했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한 번의 변심일 뿐이야. 핀란드 하나가 줄을 이탈했다고 벽이 무너지진 않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 벽을 세운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 벽이 무너진다는 건 곧 제 30년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자 회의실 안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양쪽으로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면 벽에 걸린 대형 화면에는 핀란드 발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헬싱키의 차가운 회색 하늘 아래 핀란드 국방차관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핀란드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된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린 건 테이블 끝에 앉아 있던 마르샹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그냥 핀란드의 정치쇼야. 마르샹. EU 조달 정책을 총괄하는 프랑스 측 강경파였고 동시에 저와 30년을 함께 걸어온 예통지였습니다. 유럽의 무기는 유럽이 만들고 유럽이 산다는 그 신념을 저와 함께 설계한 사람. 그가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익숙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단된 작은 나라가 만든 싸구려 무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핀란드는 곧 후회할 거야. 두고 봐. 1년도 안 돼서 그 한국 무기들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꼴을 보게 될 테니까. 몇몇 사람이 마르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르콩트 장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연결한 클라우스였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의 임원. 유럽 전차와 장갑차 시장을 30년 가까이 쥐고 흔들어 온 인물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와인잔을 한 손에 든 채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아침인데도 술잔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이 모든 소동이 한낱 가소로운 총극이라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지 맙시다. 그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여유가 흘러넘쳤습니다. 한국이요? 그 나라는 우리 기술을 베껴서 싼 값에 파는 하청 공장일 뿐입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 무기를 면허받아서 조립하던 나라 아닙니까? 자기 머리로 만든 게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핀란드가 잠깐 가격에 혹했을 뿐입니다. 전쟁이 한번 터지면 그 싸구려들이 어떤 꼴이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진짜 무기가 뭔지는 결국 우리 유럽만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변방의 하청업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르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클라우스를 향해 잔을 들어 보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안도했습니다. 그래, 클라우스 말이 맞아. 핀란드는 가격에 속았을 뿐이야. 우리 기술을 베낀 짝퉁이 진짜를 이길 수는 없어. 회의는 한국 무기의 허점을 곧 밝혀내겠다는 결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들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핀란드 차관의 한마디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그 표정에는 가격에 혹한 사람의 얄팍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협상가의 얼굴을 봐왔습니다. 거짓으로 부풀린 자신감과 진짜 확신에서 나오는 단단함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핀란드 차관의 얼굴은 후자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한번 울리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말로 가격 때문만이었을까? 결국 저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을 켜자 푸른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무기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단편적인 기록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으니까요. 가난한 나라들, 큰돈이 없어 값싼 무기를 찾는 나라들. 하지만 화면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폴란드. 그 옆에 적힌 계약 규모가 제가 알던 한국의 위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변방의 하청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과 강대국이 주고받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30년을 지켜온 제 벽에 처음으로 미세한 금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금이 어디까지 번질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판단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입니다. 막 국방부에 들어왔을 무렵 한 무기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양복이 헐렁할 만큼 마른 청년이었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한 가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킨다. 유럽의 무기는 유럽이 만든다.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원칙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긴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들 국방비를 줄였고 무기 공장을 닫았고 군대를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그 돈으로 복지를 늘리고 휴가를 즐기고 인생을 누리자고. 거리에는 웃음이 넘쳤고 누구도 다시 포성이 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프랑스의 방산 기반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동료들은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전쟁의 망령에 사로잡힌 노인네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영내 조달 우선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무기를 살 때는 유럽 기업에서 먼저 사야 한다는 원칙, 마르샹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한 줄 한 줄 다듬어낸 제 인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백 번의 회의를 견뎠고 수십 명의 반대자를 설득했습니다. 그 정책 덕분에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 기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클라우스의 회사도 그 우산 아래에서 유럽 전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이 끊겼던 공장들이 다시 불을 밝혔고 일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럽이라는 거대한 성을 함께 지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성 밖의 변방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한국은 미국 무기를 면허받아 조립하던 나라였습니다. 자기 기술이라고는 없는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부품을 찍어내는 하청 국가. 저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방산 전문가가 한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마르샹, 클라우스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핀란드 사태를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파리 시내의 한 고급 식당. 하얀 식탁보 위로 은식기가 빛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르샹이 와인을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짙은 붉은빛 와인이 잔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필리프, 자네 어제 표정이 안 좋던데. 설마 정말로 한국 따위를 걱정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단 다른 나라들이 동요할까봐 그게 신경 쓰이는 거지. 그때 클라우스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화상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마주 앉으니 그의 비웃음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동요? 누가 감히 동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러 온 유럽입니다. 전차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한국이요? 그 나라가 전차를 제대로 굴려본 적이나 있습니까? 그가 빵을 한 조각 뜯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을 넘어선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한국 무기는 가격표만 매력적인 껍데기입니다. 속을 열어보면 결국 다 우리 기술을 흉내낸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창의력이라는 게 없어요. 남이 만든 걸 베껴서 조금 싸게 파는 재주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핀란드는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말입니다. 마르샹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흘끔거릴 정도로 큰 웃음이었습니다. 비지떡, 정확한 표현이야. 한국 무기는 비지떡이지. 포장만 그럴듯하고 속은 텅 빈 비지떡. 자, 건배합시다. 유럽의 변함없는 우위를 위하여. 클라우스가 잔을 들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영원히 우리 발밑입니다. 그게 자연의 질서예요. 사냥꾼과 사냥감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 법이죠. 그들은 그저 우리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면 됩니다. 순간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발밑이라는 표현이,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어쩐지 너무 단정적으로 들렸습니다. 무기 거래에서 영원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30년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와인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세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와인이 평소보다 쓰게 느껴졌습니다. 혀 끝에 떫은 맛이 오래 남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는 길, 클라우스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모로 총괄님,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가끔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우리가 만든 벽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파리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샌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노점상에서는 따뜻한 빵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화. 모르는 게 약이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획득 총괄로서 저는 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의 무기든 우리의 무기든 그 어떤 것도 제 눈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클라우스는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마르샹은 그토록 큰 소리로 웃으며 한국을 비지떡이라 불렀을까요? 저는 문득 그들의 웃음이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웃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사람은 들여다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처럼 걸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국이 정말 비지떡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게 제 의무였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라는 걸. 핀란드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발트해 연안의 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유럽의 한 나라가 한국 기업에 비공식 문의를 넣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이탈이 도미노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 나라, 또 한 나라. 우리가 만든 줄에서 빠져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제 귓가에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관실에서 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여유롭던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르샹조차 비웃음을 거두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르콩트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만든 공동 조달 체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회원국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기 전에 한국 무기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제게 멈췄습니다. 무거운 시선이었습니다. 모로 총괄, 자네가 재평가위원회를 맡아주게. 한국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것이 왜 우리 유럽 무기보다 못한지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해주게. 회원국들을 다시 안심시킬 보고서가 필요해.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 분야에서 자네만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맡겨 주십시오. 한 달 안에 명확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속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쉬운 임무라고. 한국 무기의 허점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저 자료를 펼치고 약점을 정리하고 보고서로 묶으면 끝날 일이라고. 어쩌면 일주일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의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은 본청 지하의 자료실 옆에 마련됐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저와 5명의 전문가들이 한국 방산의 모든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종이 냄새와 오래된 카펫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보좌관 뒤랑,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방산 분석가로 꼽히는 베르나르 박사였습니다. 베르나르 박사는 평생을 무기 성능 분석에 바친 사람으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인물이었습니다. 뒤랑이 두꺼운 자료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총괄님, 한국 무기 수출 실적 자료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말인가. 뒤랑이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납기 기록을 보십시오. 폴란드가 한국의 전차를 주문했을 때 첫 물량이 인도되기까지 걸린 시간 말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차를 우리 유럽 기업에 주문했다면 첫 물량을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운이 좋아야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도 공장이 라인을 준비하는 데만 한참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시간에 이미 완성된 전차를 컨테이너선에 실어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냉철한 분석가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총괄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가동률 수치를 보십시오. 한국 방산 공장들의 가동률입니다. 저는 그 자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100%가 넘는 가동률. 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어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일감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 유럽 공장들이 주문이 없어 라인을 멈춰 세우던 그 시절에 한국 공장은 빈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차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눌렀습니다. 이상합니다. 단순히 베끼기만 하는 하청 공장이라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거대한 생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베끼기만 하는 하청 공장이라면 이런 속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가동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기를 봐 온 제 직감이 처음으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뒤랑이 또 다른 자료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1차 계약을 한 뒤에 다시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차 계약, 1차 물량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가? 그 반대입니다, 총괄님. 1차에 만족했기 때문에 더 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1차보다 훨씬 많은 양을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족했기 때문에 더 산다. 그건 무기 거래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어 제 발로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니까요. 가격에 속은 사람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다는 건 첫 번째가 진짜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노트북을 두드리더니 또 다른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총괄님, 이걸 보시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실 겁니다. 몇 해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곳곳에서 분쟁이 터지고 다들 한꺼번에 무기를 찾아 헤매던 그 시기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재무장에 나서면서 무기 주문이 폭주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나라가 우리 유럽 기업들에 다급하게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나라를 지켜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겠지. 맞습니다. 라인이 꽉 차서 몇 년은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무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견적서조차 다 작성하지 못한 시간에 말입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움을 청하러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유럽 영내 조달 우선. 제가 만든 그 원칙의 절차를 들이대며 저는 그들에게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하라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질서가 있다고.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갔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쌓은 벽이 사람들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한국의 품으로 떠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명치 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려 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라던 그 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본 숫자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낙인처럼 제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뒤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괄님, 이 부분도 보고서에, 그러니까 한국의 약점으로 정리할까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겠어. 베르나르 박사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쩌면 저와 같은 불안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가 30년 동안 지켜 온 벽에 그어진 작은 금이 눈에 보일 만큼 또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잔을 쥔 손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벽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임무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제가 증명하려던 것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자료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베르나르 박사도 듀랑도 말없이 각자의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의 그 차가운 방에서 우리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한국의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자료를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조금씩 무너지고 제가 모르던 한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빠른 납기, 미친 듯한 가동률, 만족한 고객의 재주문,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온 나라, 그 어느 것도 비지떡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듀랑이 커피를 끓여왔습니다. 종이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뻑뻑했고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총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한국의 약점을 정리하는 보고서로 쓸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만약 억지로 그렇게 쓴다면 그건 보고서가 아니라 거짓말이 될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증명하려던 것은 한국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증명되는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약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에 취해 잠들어 있던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공장에 불을 끄던 그 시간에 그들은 공장에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클라우스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라던 그 말.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진실을 향한 일종의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로 가기로 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에는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폴란드의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가 한국 무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비싼 값에 산 짝퉁 때문에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코발스키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제가 기대했던 근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필리프, 먼 길을 왔군요. 마침 잘 왔습니다. 보여줄 게 많거든요. 저는 차에 오르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코발스키, 솔직히 말하지. 한국 무기, 정말 괜찮은 거 맞나?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후회되는 점은 없고. 코발스키가 운전대를 잡은 채 저를 흘끗 보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후회, 필리프, 우리가 왜 후회하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사기로 했습니다. 첫 계약이 17조 원이었는데 이번 2차 계약은 그 1.8배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배. 같은 무기를 첫 번째보다 2배 가까이 더 산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먼저 매달려서요. 빗줄기가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기 거래에서 2차 계약이 1차보다 커진다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보통은 첫 거래에서 온갖 문제가 터지고 2차 때는 깎고 줄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폴란드는 정반대였습니다. 첫 거래에 만족한 나머지 제 발로 더 큰 계약을 들고 찾아간 겁니다. 왜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 제 물음에 코발스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차가 어느 군기지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프, 우리는 옆에 거대한 위협을 두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급했을 때 유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라인이 꽉 찼다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그 줄을 꽉 채워놓은 정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건을 약속한 품질로 가져왔습니다.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공장 짓는 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말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코발스키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내리시죠, 필리프. 차에서 내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판을 가득 메운 것은 줄지어 늘어선 한국산 전차들이었습니다. 수백 대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차체가 잿빛으로 번들거렸고 포시는 한 방향을 향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폴란드 병사 하나가 전차 위에 올라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발스키에게 부탁해 그 병사에게 한마디 물었습니다. 이 전차들 직접 다뤄보니 어떤가? 젊은 병사가 빗물을 훔치며씩 웃었습니다. 통역된 그의 대답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든든합니다. 이거라면 무슨 일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어떤 보고서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그 끝없는 전차의 행렬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비가 제 어깨를 적셨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비지떡이라고. 이게 우리가 발밑이라 부르던 나라의 무기라고. 마르샹의 비웃음이 클라우스의 와인잔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빗속의 이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마르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1.8배의 계약, 끝없는 전차의 행렬, 병사의 그 한마디. 수화기 너머에서 마르샹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리프, 자네 폴란드 사람들한테 홀린 거 아닌가? 걔들은 옆 나라가 무서워서 정신이 나간 거야. 공포에 질린 나머지 분별력을 잃은 거라고. 그게 한국 무기가 좋다는 증거는 못 돼. 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똑같이 말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빗속에서 본 그 행렬은 공포에 질린 나라가 우연히 산 물건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바르샤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위원회의 다음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가격이 아니라 성능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빠르게 많이 나오는 건 인정한다 칩시다. 하지만 성능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싸고 빠른 물건이 성능까지 좋을 수는 없다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양과 질은 다른 것이니까요. 적어도 성능만큼은 수백 년 무기를 만들어 온 유럽이 앞서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베르나르 박사가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총괄님, 보셔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한국의 차세대 자주포 시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트럭 위에 포를 얹은 차륜형 자주포인데 기동성을 극도로 끌어올린 물건입니다. 자주포라. 그건 우리 독일 기업이 세계 최고 아닌가. 클라우스 회사의 자존심이지. 네. 그래서 더 보셔야 합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어느 시험장이었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거대한 차륜형 자주포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포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짧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포성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제 머릿속으로 시간을 재던 저는 어느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거 발사 속도가 얼마지? 베르나르 박사가 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분당 9발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분당 9발. 그건 클라우스 회사가 자랑하던 독일 자주포의 발사 속도를 능가하는 수치였습니다.
자동화 포병의 기준점이라 불리던 시스템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 군사 전문 매체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발사 속도뿐만이 아닙니다. 차체가 가볍고 배치가 빠르고 빠르게 쏘고 빠르게 도망치는 현대전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한 분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강대국 군대가 가장 선호할 조건을 모두 갖춘 물건이라고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베끼기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베끼는 자는 원본을 따라갈 뿐 결코 원본을 앞지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영역에서 말입니다. 저는 클라우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이 영상을 그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입에서 안심할 만한 한마디가 나오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화면에 클라우스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포성이 연달아 터지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동안 클라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여유롭던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렸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식당에서의 그 느긋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편집된 영상일 겁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안 나와요. 분명 조작이 있을 겁니다. 클라우스, 자네도 알잖나. 이건 조작할 수 있는 영상이 아니야. 포성의 간격은 속일 수 없어. 제 말에 클라우스의 입꼬리가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프, 당신 왜 이러는 겁니까? 갑자기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우리가 30년을 함께 지켜온 게 뭡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나는 사실을 보고 있을 뿐이야. 클라우스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저는 그 까만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지치고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가격도, 속도도, 그리고 이제는 성능마저도. 한국은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끈이 그 순간 툭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펼치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자신들의 핵심 동맹 파트너로 격상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신뢰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국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야 원래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제 손에서 보고서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27나라가 한꺼번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27개국. 그것도 동시에 방산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토가 동아시아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방산협력을 논의한다. 그건 제 30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것이 당연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과 유럽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대가 지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브뤼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르샹이 화면 한가운데서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놔두고 다들 아시아로 몰려가다니. 미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겁니까? 우리가 미국의 우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이 우리 동맹들을 한국 쪽으로 떠미는 겁니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르샹, 현실을 봅시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무기를 댈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게 한국이고요. 미국 입장에선 우리보다 한국이 더 쓸모 있는 파트너인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르샹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질서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의 편이 아니라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쌓아 온 모든 전제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베르나르 박사가 재개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어느 방산 기업 앞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한국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 앞에 27개의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깃발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유럽의 깃발들이 말입니다. 그 깃발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럽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 기업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의 얼굴에는 부러움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한 한국 기업 관계자가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통역된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시면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매달리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내리눌렀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을 매달리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안다라는 변방의 하청업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27개의 깃발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벽을 쌓았습니다.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벽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벽을 넘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은 벽은 더 이상 누구도 가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벽 안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지, 그 진짜 이유 말입니다. 다들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한국이 앞섰다는 건 인정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잡으면 되지 않나. 유럽도 이제부터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리고 라인을 돌리면 몇 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나. 마르샹도 클라우스도 회의에 모인 모두가 그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힘을 다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고. 베르나르 박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총괄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왜지? 돈을 쏟아부으면 되지 않나.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베르나르 박사가 두꺼운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끝이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방산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그것도 물가가 쌌던 시절의 말입니다.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깔고 숙련된 인력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은 그 모든 걸 비용이 가장 쌌던 시기에 완성해놨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비용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유럽은 냉전이 끝난 뒤 30년 동안 방산을 포기했습니다. 공장을 닫고 인력을 해고하고 공급망을 끊었습니다. 그 30년의 공백을 지금 와서 메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쌌을 때 깔아놓은 기반을 우리는 가장 비싼 지금 시점에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합니다. 그것도 끊어진 인력과 공급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베르나르 박사가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총괄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수십 년 걸려 만든 것을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잡으려는 그 순간에도 한국은 더 멀리 앞서 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두 개의 곡선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결코 좁혀지지 않을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르나르 박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꺼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총괄님,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으려다 처참하게 실패한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제조업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실패했다니요. 일본은 한국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자기들의 산업력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한 전쟁의 특수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그걸로 나라의 기틀을 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때처럼 방산으로 한국을 단숨에 추월하겠다고요. 베르나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번 돈은 누구나 할 수 있던 단순한 물자 공급이었다고요. 일시적인 이벤트였을 뿐입니다. 반면 한국이 깔아놓은 것은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기반입니다. 둘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의 산업력으로도 한국이 수십 년간 쌓은 그 격차는 메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조차 따라잡지 못했다. 세계 제1의 제조업 강국이라던 그 일본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30년을 잠들어 있던 우리 유럽이 무슨 수로 한국을 따라잡는단 말입니까? 베르나르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 순위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은 세계 8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순위가 뛰어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반면 우리 유럽의 강국들은 지난 몇 년의 황금 같은 기회를 허송세월로 날려버렸습니다. 8위에서 4위.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번졌습니다. 평생을 지탱해 온 제 신념이 마지막 기둥까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즐기며 공장에 불을 끄던 그 30년, 와인을 마시고 휴가를 떠나던 그 30년,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기반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틀렸어.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어.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가장 추악한 진실은 한국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위대함 앞에서 드러난 우리 자신의 민낯이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마르샹과 클라우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다면 빼앗으면 된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르샹의 호출을 받고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마르샹과 클라우스 그리고 몇몇 강경파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마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소굴 같았습니다. 마르샹이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필리프, 어서 오게. 마침 좋은 방법을 찾았어. 우리가 한국을 못 만들면 한국한테서 만드는 법을 받아내면 돼. 무슨 소린가?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그 음흉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무기를 사주는 척하면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핵심 기술을 전부 넘기라고요. 설계도면, 제작 노하우, 심지어 무기를 작동시키는 소스 코드까지 100%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수십 년 걸려 따라잡을 필요가 없죠. 한국이 수십 년 쌓은 걸 우리가 공짜로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강도질이나 다름없잖나. 마르샹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강도질이라니 말이 심하군. 이건 협상이야. 한국은 기술을 잘 넘겨준다는 소문이 있어. 우리가 사준다고 하면 분명 욕심을 낼 거야. 어차피 그들도 우리 같은 큰손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무기 몇 대 사주는 대가로 그들의 모든 것을 손에 넣는 거지. 회원국들도 세이프 금융으로 단단히 묶어두면 돼.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클라우스가 와인잔을 들며 낄낄 웃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닙니다. 기술만 빼내면 그들은 다시 우리 발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그 기술로 더 싸게 찍어내면 한국은 끝장이죠. 방 안에 음흉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견딜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걸어온 마르샹, 유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벽을 쌓던 그 동지가 지금 제 눈앞에서 도둑질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것은 명예와 신뢰였는데 그것들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남은 것은 탐욕과 비열함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샹,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나. 약속을 지킨 나라의 기술을 빼앗자고 우리가 줄을 꽉 채워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한국은 묵묵히 약속을 지켰어. 그런데 그 한국의 등에 칼을 꽂자는 건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마르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노려봤습니다. 필리프, 자네 정말 변했군. 설마 한국한테 넘어간 건 아니겠지. 우리가 30년을 함께 지켜온 게 뭔가. 자네가 만든 벽이야. 그 벽을 지키자는 건데 갑자기 양심 타령인가.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야. 강도질로 위를 덮으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졌다는 증거라고. 닥쳐. 마르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잔이 쓰러지고 와인이 식탁보 위로 붉게 번졌습니다. 자네가 변절자가 됐다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좋아. 자네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자네는 그 잘난 양심이나 끌어안고 살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갈 테니까. 저는 마르샹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우정이 그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후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평생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들의 비웃음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벽이 사실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려는 자들이 이제는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었다는 것을. 한국에 대한 진짜 평가가 곧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평가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샹과 갈라선 그날 이후 저는 정직한 보고서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보고서, 한국의 약점을 짜내어 회원국을 안심시키는 거짓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두 눈으로 본 진실을 담은 보고서 말입니다. 비록 그 진실이 우리에게 아프더라도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채 끝내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 통의 소식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한 경제 신문이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최종 승자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작은 매체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영국의 경제지가 직접 분석해 내놓은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떨리는 손으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승리 요인을 짚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은 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기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무기를 가리켰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픽 칩의 성능은 이미 남아돌기 시작했지만 정작 부족한 것은 메모리이며 한국이 앞으로 7년간 그 메모리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게 될 거라고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한 곳은 한국의 대표 기업이 미국의 모든 기업을 제치고 29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순익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산도, 반도체도. 한국은 미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동시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국 경제지가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G7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7강대국의 모임, 그 안에 한국을 넣으려 한다는 겁니다. 한 외신은 이렇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인정으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그 한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판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위에 있고 한국이 아래에 있다는 그 오래된 판이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내려다보는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올려다봐야 하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었습니다. 27개의 깃발.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첫 장면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유럽과 한국의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르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음모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주는 대가로 핵심 기술과 설계 도면, 소스 코드를 전부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협상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우리 유럽이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 아니겠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마르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흥분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팝니다. 하지만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까지 팔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거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매달릴 분들은 줄을 서 계시니까요.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핀란드 대표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샹 위원님, 우리가 왜 유럽의 금융 지원을 마다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같은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둑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 거래합니다. 이어 폴란드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제게 빗속의 전차 행렬을 보여줬던 코발스키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다급했을 때 약속을 지킨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기억합니다. 기술을 빼앗으려는 자들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마르샹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마르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둑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로 그 자리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지였지만 저는 그를 위해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거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받는 망신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텅 빈 회의장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빈 의자들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평생 벽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장 한 장 벽돌을 올렸습니다. 그 벽이 사람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벽은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벽 때문에 다급한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쌓은 벽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 감옥이었던 겁니다. 저는 늘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비지떡이라고, 우리 발밑에 하청업자라고, 부스러기나 주워먹는 나라라고. 클라우스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영원히 우리 발밑이라던, 사냥꾼과 사냥감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다던 그 오만한 말들이. 하지만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우리가 평화에 취해 와인을 마시고 휴가를 떠나던 그 30년. 공장에 불을 끄고 군대를 줄이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며 안도하던 그 긴 세월.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거대한 위협을 둔 채 묵묵히 공장의 불을 밝히고 한 발 한 발 기반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득 빗속에서 만난 폴란드 병사의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든든합니다. 이거라면 무슨 일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한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기는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한국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물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냐고. 전쟁이 한 번 터지면 그 싸구려들이 어떤 꼴이 될지 두고 보자고. 진짜 위기에 빠지면 한국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하지만 진짜 위기에 빠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벽 안에서 30년을 잠들어 있던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쓰다만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던 거짓을 모두 지우고 제가 본 진실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가진 변방의 하청업자가 아니다. 한국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들을 비웃을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 형형한 눈빛으로 무기 공장 앞에 서 있던 그 청년. 저는 그 청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옳은 신념을 품었지만 그 신념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야.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이 사라지고 파리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결단을 미루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는 것을. 어제의 영광에 취해 잠드는 자는 깨어있는 자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과 우리를 가른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고 깨어있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혹시 지금 어제의 자리에 멈춰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고 묵묵히 나아간 한국이 끝내 세계의 최종 승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발밑에 하청이라 비웃던 프랑스 국방총괄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간 대한민국이 끝내 세계가 줄을 서는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멈추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미래를 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